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인 여자입니다. 미혼이고요. 결혼할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파혼을 했죠.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은 왠지 옛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글을 씁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대학 때부터 사귀면서 졸업 후 사회생활하고 결혼까지 할 뻔했으니 꽤 오래 만났죠. 서로 다른 과였지만 같은 과목을 수강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조별 과제로 2주 동안 발표 준비를 해야 했는데 전공 과목이다 보니 저희 팀에서 조장할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조장이 되었는데 팀 5명 중 3명은 나 몰라라 하면서 아르바이트 가야 한다, 어디가 아프다,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지금 술병이 나서 못 가겠다. 이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모임에 빠졌고 매번 남자친구와 저만 남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학번은 위였는데 군대 제대를 하고 복학한 후라 다른 과였지만 학교 다닐 땐 선배라고 불렀어요. 팀워크가 좋지 않아서 많이 스트레스 받고 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려니 벅차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는 한 번도 모임에 안 나오는 날 없이 함께 해주었고 남자친구와 둘이 발표를 준비해서 결국 팀 이름 올릴 때 저희들 이름만 올려서 냈고 다른 팀원들은 F를 받게 되었죠. 2주 동안 둘이서 과제 발표 준비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발표가 끝난 후 맥주 한 잔씩 하면서 회포를 풀었는데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먼저 과제 준비하는 동안 호감이 생겼다면서 사귀어보자고 제안했고 저도 그동안 봤을 때 책임감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사귀게 되었는데 그게 결혼까지 가게 되었던 거였어요. 남자친구는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늘 학교였죠. 강의실 아니면 도서관, 가끔 학교 앞에 밥 먹거나 카페 가서 공부하거나 술 마시거나 그게 데이트의 전부였어요. 남자친구는 방학 되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격증 공부까지 하느라 더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때로는 남들처럼 공원에 가서 돗자리 깔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힐링하고 싶기도 했는데 취업난이 심한 요즘 같은 때 열심히 준비해 놓아야 한다면서 저도 같이 자격증 공부 시키더라고요. 덕분인 건지 저는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 후에 전공을 살려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재직 중에 있고요. 남자친구는 졸업 후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조교 업무를 하면서 장학금까지 받고 대학원을 마쳤어요. 그래서 졸업 후 한 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업했고 연봉도 꽤 좋은 편이었죠. 서로 사회생활에 익숙해진 몇 년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했지만 저는 30 넘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계속되는 설득에 허락했어요.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날 남자친구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몇 년 동안 말 못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집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야. 혹여나 우리 집 가보고 실망할까 봐 미리 말하는 거야. 하길래 제가 나 오빠네 못 산다고 결혼 뒤집을 사람 아니야. 그렇게 봤다면 좀 섭섭한데?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갔던 날 남자친구가 저희 집 보더니 좀 놀라더라고요. 3년 전에 새 아파트로 이사와서 좀 말끔해 보이긴 했지만 저희 집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거든요. 부모님 집은 경기도의 40평대 아파트이고 두 분 다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정도였어요. 저나 동생에게 뭐 남겨주실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자식 돈 때문에 힘들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노후만 준비해 놓은 정도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너네 집 되게 잘 사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엥? 무슨 소리? 라고 생각했었죠. 딱 봐도 그냥 평범한 정도인데 남자친구가 놀라길래 왜 그러나 했는데 남자친구 집에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재개발 앞둔 아파트였는데 외벽이며 다 금이가 있고 금방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집이었어요.
남자친구가 혹여나 자기 집 보고 제가 실망할까봐 걱정된다는 말이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한테는 자기 집과 비교해 볼 때 저희 집이 좋아 보였을 만하다 싶더라고요. 5층 아파트에 5층이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없이 금가서 바닥에 기울어진 계단을 5층까지 올라갔죠. 남자친구는 계속 제 표정을 살피더라고요. 혹여라도 제가 실망하고 결혼 안 할까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 이런 걸로 결혼 무르자고 하는 사람 아니야. 눈치 보지 마. 라고 했죠. 남자친구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고 집까지 올라갔어요. 집에 들어가니 남자친구 아버님, 어머니, 여동생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살아온 흔적이 깃든 집이었어요. 벽지는 이미 누렇게 바래져 있었고 화장실이나 주방 상태도 많이 좋지 않았죠. 예비 시부모님은 이런 집 모습 보이기 부끄럽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사코 그런 말씀 마시라고 했어요. 정말 저는 집이 어떻든 시부모님 재력에는 관심 없었고 제 남자친구 한 사람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였거든요. 시부모님 말씀이 재민이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부모 위할 줄 아는 착한 아이였어. 공부도 잘해서 우리 가족은 얘 하나 보고 버텨왔지. 다행히 재민이가 잘해줘서 대학원까지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니 이젠 근학으로 산다. 그리고 지금도 부모 생각한다고 매달 생활비도 주는데 지금 가족 중에 버는 사람이 없으니 생활비 주는 건 유지해야 한다. 저는 얼마나 생각하시냐고 했더니 지금도 2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줬으면 한다. 너도 맞벌이 할 거 아니야. 그럼 둘이 소득은 더 많아질 텐데 200만 원 정도 주는 건 괜찮지 않겠어? 이것만 좀 확실히 하고 결혼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좀 망설여지긴 했어요. 저희 집도 부모님 노후는 준비되어 있지만 동생과 저에게 결혼 비용을 넉넉하게 해주실 형편은 아니었고 저도 부모님 도움으로 결혼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댁에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 들이면 저희 집은요? 양가 공평하게 하기로 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200만 원씩 드리면 물론 받진 않으시겠지만 똑같이 해드리자는 규칙을 지키면 월 400만 원인데 아무리 맞벌이라고 하지만 감당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시댁은 생활비 드리는데 저희 집은 안 드리는 건 제가 싫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집 얻을 때 대출이 필요할 텐데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서울 집값도 비싸서 대출 안 끼고 집 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리 둘이 벌어도 언젠가 아이라도 생기게 되면 매달 200만 원씩은 좀 무리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을 못 드리자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그 부분은 지은이랑 다시 얘기해 볼게요. 지은이도 미처 몰랐던 얘기라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우리는 재민이가 주는 생활비로 생활해서 그게 아니면 학가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좀 네가 불편하지 않겠어? 라고 쐐기를 박더라고요. 이건 결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재민이 아직 돈 더 모을 수 있고 남자 나이 치고 결혼 급한 나이 아니다. 얘가 하도 너 붙잡고 있으려면 더 늦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고 졸라서 하는 거야. 솔직히 우리는 급할 거 아무것도 없다. 면서 마치 제가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서두르고 안달이 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찝찝한 첫인사를 드리고 남자친구와 나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 그동안 정말 악착같이 살아오지 않았어? 내가 알기론 대학 내내 장학금 받고 취업해서도 알뜰히 돈 모으지 않았나? 그런데 가족들이 오빠를 위해 다 희생했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돼. 내가 그동안 몇 년을 사귀었는데 오빠가 어떻게 산지 모르겠어? 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신 건 나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오셨던 거야. 혹시 매달 생활비 드리는 것 때문에 불편해? 사실 지금은 맞벌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집 얻을 때 대출도 껴야 할 테고 아이라도 가지면 출산과 육아 때문에 내가 일을 쉬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땐 그러면 어떡해? 나도 돈 못 벌고 있게 되면 그때도 시댁에는 월 200만 원씩 들여야 하는 거야? 그때 되면 물가 올랐다고 더 올려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맡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나랑 꾸려갈 가정을 위해서라도 지금 잘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양가 인사도 드렸는데 남자친구는 한 달이 넘도록 상견례 얘기가 없더군요. 제가 물어봐도 요즘 연구 발표 준비 때문에 정신없으니 나중에 얘기하자며 자꾸 시간을 미루더라고요. 올해 안에 결혼하자고 한 사람이 너무 느긋했어요. 그래서 2주를 더 기다리다가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 안 하냐고 계속 물어보셔서 남자친구에게 오빠, 부모님이 계속 물어보시는데 상견례 안 할 거야? 왜 얘기가 없어? 어머니 아버님께 날짜 여쭤보지 않았어? 라고 물었더니 미안.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 그럼 부모님과 말씀드리고 날짜를 잡자. 고 하더라고요. 아니, 오빠가 올해 안에 결혼하자고 해서 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끌면 어떡해. 아무리 바빠도 어른들 모시고 만나는 자리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 하니까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남자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뿐이니 더 이상 감정 상하고 싶지 않아서 알았으니 예비 시부모님께 좋은 날짜 여쭤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2주 후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시댁에 인사 다녀온 뒤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전화도 좀 뜸하더라고요. 그리고 상견례 3일 앞두고 갑자기 회사에 일이 크게 터져서 비상 걸렸다며 상견례 날에도 회사에 나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이런 일 없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러게 말이야. 우리 팀이 저번 주까지 연구한 거 발표하고 추진했는데 그게 문제가 터져서 담당자인 내가 나서서 처리해야 해서 사실 오늘도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장인 장모님께 정말 죄송한데 상견례를 미뤄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해서 어쩌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 때문에 그런 거니 이해해 주실 거라고 하고 상견례 일정을 미뤘죠. 그 후로도 2번을 더 미루더라고요. 한 번은 상견례 당일 아침에 동생이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굴러서 병원에 왔다면서 취소하고 또 한 번은 아버님이 허리를 다치셔서 움직이지도 못하신다면서 취소하고 계속 이렇게 변명을 하길래 제가 도대체 결혼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럴 거면 그냥 결혼하지 말자. 오빠가 결혼하자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끌고 있는 거야? 지은아, 미안해. 나도 계속 이렇게 일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도 가족들 회복은 하고 뵙는 게 장인 장모님께도 예의가 아닐까? 한 달 정도 있다가 상견례 다시 얘기하자.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급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답답하게 먼저 빨리 결혼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상견례부터 질질 끄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허리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걱정되어서 전화드렸어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으면서 그래. 잠깐 삐끗해서 얼마 전까지 누워있다가 이제 좀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들은 얘기와는 달랐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듣기로는 아버님 허리 디스크 터져서 수술하셨다고 들었는데 삐끗하셨다고요? 하니까 어머님이 재민이가 그렇게 얘기하던? 아유, 너 걱정할까봐 내가 가볍게 말했나 보다. 지은아, 나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오래 통화 못하겠다. 다음에 통화하자. 하더니 끊으시더라고요. 뭔가 수상하고 찜찜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한 달 후에 겨우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몇 번이나 취소를 하셔서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상해 계셨어요.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자기 아들이 대학원까지 나와서 연구원 하고 있어 더 잘났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니 저희 부모님 차를 보시더니 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공손하고 겸손해지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빠 차 7년째 타고 계시고 그렇게 비싼 차도 아닌 국내 차인데 좋아 보이셨나 봐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날짜도 4달 뒤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추운 겨울에 하게 되지 않냐며 나 드레스도 입어야 하는데 아무리 예식장은 실내라지만 웨딩사진 야외 촬영도 추워서 힘들 테고 하객들도 추운 날 결혼하면 왜 추운 날 결혼하냐는 말 나오고 그래서 나는 겨울에 하고 싶지 않은데 좀 땡겨서 가을에 하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좋은 날짜 받아오셨는데 그날 해야 우리가 잘 산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는 편이라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좀 따라드리자면서 달래더라고요. 또 저만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난코처럼 되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나 저나 서로 부모님 도움 안 받고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남자친구가 저에게 그동안 얼마 모아놨는지 통장 오픈을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도 공개하겠지 싶어서 먼저 오픈했는데 제가 모아서 결혼 비용에 쓰는 만큼 남자친구도 그 금액만큼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좋아요. 저도 누가 더 많이 해오고 이런 거 싫거든요. 남자친구의 반반 결혼 주장에 저도 그러자고 응했고 그럼 최대한 검소하게 해야 했어요. 남자친구가 돈에 대해서 대학 때부터 악착같이 모으고 알뜰한 건 알았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더 아끼더라고요. 웬만한 건 집에서 썼던 거 그대로 가져오자고 해서 저는 화장대와 옷장, 서랍장 이런 것들 다 가져오기로 했고 남자친구도 옷장, 서랍장, 침대 그대로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래도 가전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어차피 전세로 들어갈 건데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새 것 같은 중고 사서 그걸로 쓰다가 나중에 우리 집 생길 때 싹 바꾸자. 싫어. 무슨 중고야. 나는 새로 시작하는데 남 쓰던 거 쓰기 싫어. 그냥 내가 내는 결혼 자금에서 혼수 비용 빼서 그걸로 하면 되잖아. 자기야, 우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집에 보태야 돼. 그래야 조금이라도 좋은 집 구하지. 그냥 싸게 물건 샀다고 생각하고 쓰자. 라고 하더라고요. 신혼살림에 중고로 TV까지는 그렇다 쳐요. 남 쓰던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중고로 사게 하고 요즘 혼수 필수템이라고 하는 건조기마저 못 사게 하더라고요. 옷 줄어든다면서 빨래되면 충분하다고 하면서요. 친정집에 중고로 혼수용품 준비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동안 돈 안 모아놨냐고 놀라면서 말씀하시는데 집값에 보태기로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더니 그럼 혼수 가전은 부모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사코 거절했는데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집값에 보탠다고 신혼집에 중고 가전이 뭐냐면서 당신 딸 그렇게 시집 보내고 싶지 않다면서 혼수 가전이라도 해주겠다고 하셔서 결국 받기로 하고 남자친구에게 말했더니 그래? 그럼 그 돈 받고 집값에 보태자. 잘 됐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이거 정말 안 받으려고 한 거 부모님이 중고 물건으로 신혼 시작하게 두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주시는 건데 집값에 보태자니. 그렇게 오빠만 생각할 거면 결혼하지 마. 라고 했더니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잘못했다며 부모님이 해주시는 혼수로 준비하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부모님께서 혼수가전 사주셔서 새 물건으로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전부터 무척 바빠하더니 안 그래도 근검절약의 아이콘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인데 더 짠돌이가 되더라고요. 집값에 한 푼이라도 보태서 대출 적게 받으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그리고 집을 알아보는데 남자친구 직장과 제 직장 중간 지점 쪽으로 알아봤죠. 둘 다 직장이 서울이라 아무리 싼 곳을 알아봐도 서울에서 벗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신혼이니까 굳이 아파트 아니어도 된다고 하고 서울에 있는 빌라로 알아봤는데 남자친구가 그냥 경기 쪽으로 알아보자며 경기 쪽 작은 아파트로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서울에서 빌라로 구하더라도 그 비용으로 경기 쪽으로 가면 작은 복도식 아파트는 구할 수 있긴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회사가 둘 다 편도 1시간 거리이긴 했지만 경기 쪽으로 알아보게 되었죠.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신혼부부 특약으로 하면 대출 시 이율을 좀 싸게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 집 구할 때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는 예비부부도 많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조금이라도 싼 이자로 대출 이용할 수 있다면 그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신혼부부 특약으로 전세 대출 받을 때 좀 저렴한 이율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대출 알아볼까?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혼인신고부터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어차피 결혼하는데 혼인신고는 좀 여유 있게 하고 싶은데. 뭐 급할 거 없잖아. 그리고 우리 처음 시작하는 건데 대출 끼는 거 나는 좀 부담되는데 차라리 빌라로 알아보자. 빌라? 아니, 우리 둘 다 회사도 먼 경기 쪽까지 와놓고 여기서도 빌라로 가자고? 서울 쪽에서 빌라로 가자니 싫다면서 경기 쪽 아파트로 가자고 해서 여기까지 와놓고 이제 와서 빌라로 가자니 왜 자꾸 말이 바뀌어? 빌라로 들어갈 거면 굳이 이 먼 곳까지 와서 집을 얻을 필요가 있어? 서울 쪽 빌라로 가면 대출 껴야 하는데 이쪽 빌라는 대출 안 껴도 되잖아. 그리고 여기 나름 신도시고 빌라들도 다 깨끗해서 오히려 서울 쪽보다 여기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이쪽에 알아본 집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하면서 제 손을 잡고 이끌더라고요. 저는 신도시고 빌라들도 깨끗하다고 해서 1층에는 가게고 위층은 집인 이런 빌라 단지로 가는 건가 했어요. 그런데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외벽부터 금이 가 있고 계단은 발 반 정도만 디딜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금이 갔는지 기울어져 있고 2층에 노인분이 사시는 것 같은데 대문 열어놓고 있는데 러닝셔츠에 속옷바람으로 현관 앞에 앉아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시고 악취도 풍기더라고요. 기어코 3층까지 데리고 올라갔는데 들어갔더니 올수리는 되어 있는데 어두컴컴하고 정말 집 곳곳에 거미줄 쳐 있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 3층이어도 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허름한 빌라로 데려가더라고요. 아니, 무슨 새로 지은 깨끗한 빌라로 간다면서 여긴 뭐야? 봐봐, 올수리 다 되어 있잖아. 여기면 우리 대출 안 받고 시작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는 여기 싫어. 이럴 거면 차라리 회사 가까운 곳으로 가자. 출근 시간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난 여기서는 정말 싫어. 그냥 혼인신고하고 신혼부부 특약으로 전세 대출 받고 시작하면 되잖아. 계산해보니 우리 수입으로도 충분히 타격 없이 생활할 수 있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했더니 자기는 한사코 대출비가 아깝다면서 싫다고 우기더라고요. 결국 신혼집 계약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고집이 센 사람은 아닌데 왜 결혼 문제에 돈 문제는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고집에 져주고 남자친구가 말한 집에는 정말 도저히 못 들어가겠고요. 그렇게 해결이 안 난 상태로 며칠이 지나고 오랜만에 남자친구 친구들을 만났어요. 대학 때부터 알게 된 남자친구 친구들이라 저하고도 많이 친했고 제 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를 소개해줘서 그들도 오랫동안 연애 중이었고 다들 친했어요. 그날의 주인공은 거의 결혼 앞둔 저희들이었죠. 남편 친구들은 결혼 준비 잘 되어가냐, 너네 언제 헤어지나 했는데 결혼까지 가는구나. 재민이는 결혼하면 이제 완전 잡혀 살겠다. 이렇게 짓궂은 농담도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술자리를 이어갔어요. 어느 정도 취기가 돌자 남자친구가 전화가 와서 잠시 통화하러 나갔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친구가 재민이 어릴 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 부모님, 동생까지 모두 자기 하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서 자기가 잘 되어야 한다면서 정말 독하게 공부하더라고. 수능 끝나고 우리 다 놀러 다니는데 쟤는 수능 끝난 다음날 바로 알바 시작하더라. 아마 군대 때 받았던 월급도 한 푼 안 쓰고 다 모았던 것 같더라고. 아직 갖고 있을걸? 정말 자립심 하나는 최고인 것 같아. 무인도에 버려놔도 어떻게든 살아낼 자식이야. 지훈이 너 진짜 최고 신랑감 얻은 거다. 어디 가도 자기 가족 어떻게든 책임질 놈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의문이 들었어요. 대학 때도 아르바이트 하거나 장학금 받아서 크게 들어간 돈이 없고 남자친구 친구 말로는 수능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면서 아무리 반반하자고 해도 자기가 살 집인데
지금까지 벌어온 돈이 생각보다 별로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통장 오픈은 저만 했지 남자친구는 하지 않았고요. 남자친구가 돌아오자 굳어진 제 표정을 보더니 눈치 보더라고요. 친구한테 무슨 말을 했냐고 물어보는데 친구는 좋은 얘기 했다고 하는데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되자 분위기는 이내 어색해졌어요.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혼란스러움에 표정 관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헤어지고 오는 길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네가 갑자기 정색하는 바람에 분위기 이상해졌잖아. 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다그치면서 묻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우리 집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집 계약해야 하지 않아? 대출 받는 거 싫다고 했잖아. 그냥 전에 내가 데려가서 보여줬던 그 빌라로 하든가 아니면 더 작은 아파트로 들어가든가 하자. 저번에 우리가 봤던 아파트 대출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둘이 벌 수 있는데 왜 못 받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 평수보다 작으면 짐 들어갈 자리도 없을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정말 매달 내는 이자값이 아까워서 그런 거야? 한 달에 20만 원만 내면 되는 건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보금자리인데 나는 욕심내면 안 되는 거야? 지은아, 철이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 집보다 좋은 곳인데 내가 죄송해서 어떻게 들어가니? 오빠, 이유가 그거였던 거야? 그럼 우린 오빠 부모님이 좋고 평수 넓은 아파트 들어가기 전까지 좋은 집에서 살지도 못하겠네? 그럼 나는 왜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난 그 집이 마음에 들어. 그럼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으니까 거기 사는 동안 이자비는 내 월급에서 낼게.